안녕하세요. 사연의 바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일자리에 다들 만족하시나요? 아마 돈 때문에 아니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어서 혹은 언제든 갈아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저는 오래 일하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자연을 벗삼아 살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제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어렸을 때 아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애 낳고 4개월이 채 안 돼서 일터에 바로 복귀를 했고요. 아이는 주로 친정 부모님과 시터가 봐주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일터였기 때문에 제 일에 대한 사명감은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어렵게 올라간 제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주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았고요. 서비스직이라는 게 원래 자기를 갈아서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무너져 가더라고요. 일에 그렇게 미칠 거면 가정을 이루면 안 됐었는데 전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에게 정말 존경심이 생길 정도였어요. 전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에게 정말 존경심이 생길 정도였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너무 민폐인 것 같고 아이도 점점 저를 낯설어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도 저에게 마음이 떠나가고 있었던 데다가 육아에 업무까지 겹쳐서 우울증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대기업이라도 어디서든 정체질이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윗사람 비위 맞추고 접대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점점 도태되고 일도 뺏기게 되는 게 다반사였나 봐요. 그런 일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다 채우지 못하는 육아의 빈자리를 남편이 하려고 하니 너무 고되고 정신적으로 지쳤나 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은 돌보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계속 말리시더라고요. 사표는 처리하지 않을 테니 언제든지 오면 일할 수 있게끔 제 자리를 공석으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렇게 말하는 일이 정말 드문 일인데 그 정도로 저는 제 일에 제 모든 걸 걸고 일했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좋았을 텐데 같은 후회는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치열한 전쟁이었고 하루하루 저는 그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았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저와 남편은 긴 상의 끝에 귀농을 결정했어요. 사실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는데 도심에서 좀 떨어져서 하루하루의 압박 없이 살고 싶다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농사를 지은 적도 없다 보니까 초반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시장에서 토끼를 팔길래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집 마당에 공터가 있어서 토끼집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토끼 7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우,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토끼가 그렇게 다산의 상징인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7마리는 부지런히 새끼를 낳더라고요. 저는 토끼들도 부모 자식 간에 뭐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당연히 그 선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세상에는 그런 선이 없더라고요. 저 자유로운 아메리칸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성생활을 지향하시는 바람에 토끼는 순식간에 100마리가 넘어갔어요. 이웃들도 나눠주고 하다가 도저히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쉽게 다 팔아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돼지도 키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동네 어른이 이제 새끼 낳을 때 되지 않았냐고 하시며 교배를 시켜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력이 멋진 친구였는지 우리 돼지 2마리는 둘 다 엄마가 됐어요. 그때 토끼들도 같이 키우던 때였는데요. 노란 토끼 2마리도 새끼를 뵌 상태였거든요. 색깔이 너무 예쁜 토끼들이라 또 얼마나 예쁜 새끼들이 나올까 기대가 돼서 보금자리를 좀 따로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마침 돼지 우리 옆칸에 비어서 거기 토끼를 넣어뒀어요. 옆칸이랑 이어진 구멍이 있었는데 뭐 돼지랑 토끼들이 같이 있는다고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멍을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음 날 그 예쁜 토끼는 가죽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엄마 돼지들이 뼈째 냠냠 하셨나 봐요. 몸보신하려고 드셨겠지만 정말 놀라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들이 충격받은 것 같아 돼지는 잡식동물이라고 가르쳐줬지만 사실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돼지들이 드디어 출산하는 날이 됐어요. 근데 돼지들이 알아서 새끼를 낳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옆에서 새끼들을 받아주고 엄마 돼지에게 깔려 죽지 않도록 챙겨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밤새 돼지 산파가 돼서 열심히 새끼들을 받았어요. 아들도 저희가 밤새도록 돼지한테 붙어 있으니까 우리 옆에 평상에서 잠들었다가 구경했다 또 잠들었거든요. 근데 일어나더니 엄마 귀가 간지러워요. 아, 이게 뭐야? 소리를 빽 질러서 갔는데 저도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귀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름이었거든요. 돼지 우리 옆에 있으니까 구더기가 들어갔나 봐요. 한참을 씻기고 난리를 쳤네요. 아들도 그 이후로 다시는 평상에서 안 자더라고요. 애는 무럭무럭 자라고 신나게 먹고 뛰어다니고 틈나면 엎어지고 자니까 정말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어렸을 때 서울에 살 때는 아토피가 정말 심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어요. 뭐든 잘 먹고 잘 뛰어다니고 씩씩해졌죠. 그리고 원래 아주 하얀 피부였는데 지금은 아주 까무잡잡해요. 돼지를 키우다 한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가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냉장실이 모자라서 냉장고를 하나 더 샀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돼지고기 반찬을 먹었어요. 엄마, 돼지가 아직 많은 거지? 근데 이러다 아들 돼지 되겠어. 우리 다른 것도 먹어요. 그럼 다시 토끼 키워서 토끼도 먹을래? 아, 엄마 싫어. 차라리 닭 키워요. 계란 먹을래요. 싫어. 닭은 내가 싫어. 밥은 그럼 네가 줄래? 난 무서워서 못 주겠어. 엄마 그냥 우리 계란 사 먹어요. 한 번은 흑염소는 좀 키우기 편하다는 동네 어르신 말에 키웠는데 아들이 보는 그림책을 다 찢어먹는 바람에 결국 아들의 반대로 퇴출되고 말았어요. 염소가 종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그렇게 잘 씹어먹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하루는 동네 어르신이 집에 놀러 오셨어요. 금귤주름 좀 주려고 담가오셨는데 아들이 그게 너무 맛있어 보였나 봐요. 색깔도 예쁘고 금귤이 작고 맛있어 보였나 보죠. 제가 소주잔에 받아 마시는 걸 보고 자기도 마시고 싶었는데 안 주니까 몰래 마셨나 봐요. 평상에서 같이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마당 한쪽에 가더니 갑자기 대변을 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엄마 이게 뭐야? 에? 그게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이게 뭐야? 온 집에 비명소리만 나니 옆집 할머니가 놀라서 오셨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노? 이거 회충이네, 회충! 자유로운 식도락가였던 아들은 뭐 가리는 게 없었거든요. 집안의 텃밭에서 나는 상추도 생으로 뜯어먹고 다니고 과일도 따먹고 다니고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입에 넣고 보다 보니 배에 기생충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시골 오고 나서 회충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거든요. 금귤주 주신 할머니 덕분에 아들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지만 회충을 실제로 보니 너무 무서웠어요. 눈으로 기생충을 보게 되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장 근처 약국에 가서 약 사와서 저녁에 다 먹였답니다. 시골에 살면서 남편과 저와 아이의 가장 큰 고민은 오늘은 뭘 맛있게 먹을까였어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처럼 사시사철 때에 맞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살아가는 재미를 알았답니다.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는 멋진 남자였지만 항상 피곤하고 찌들어 있었거든요. 서로 일에 치이고 치이다 귀농해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전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남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농사도 옛날같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최첨단 시스템을 다 공부하고 알아봐서 갖추더니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법을 찾더라고요. 아무래도 과수원 농사나 일반 밭농사, 논농사들은 기후가 어떤화에 대한 영향을 엄청 크게 받으니까요. 처음에는 과일 농사나 지어보자 그랬거든요. 아들이 수박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수박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비닐하우스를 짓고 아들 손까지 빌려서 모종에 수정을 해서 수박이 맺도록 열심히 문지르고 다녔어요.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잔데 수박이 생기려면 이걸 이렇게 생긴 데다가 문지르고 다녀야 돼. 그래야 수박이 생기는 거야. 먹고 싶은 만큼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 아들은 수박이 먹고 싶은 만큼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덕분에 얼마 가지 않아 수박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아들은 늘 수박을 구경하며 언제 익을까 늘 설레어했어요. 그해 여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몇십 년 만에 폭우가 내렸어요. 진짜 비닐하우스가 다 떠내려가는 줄 알았네요. 밤새 물 퍼내고 또 퍼내고 퍼내느라 정말 녹초가 됐어요. 여보, 진짜 농사가 하고 싶어? 그래도 서울보단 이게 좋아. 알겠어. 둘 다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지냈고 함께하는 거라 이 정도 힘듦은 그냥 일상 속의 작은 이벤트 같은 일이긴 했어요. 다행히 수박 농사가 완전 망하진 않아서 아들은 원 없이 그해 여름, 겨울에도 수박을 먹었어요. 남편이 지하수를 파놓은 덕분에 정말 편하고 시원하게 먹었죠. 전 겨울에는 수박을 대체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했는데 전구를 계속 켜서 겨울에도 수박을 키우더라고요. 전기세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덕분에 농사는 잘 지었어요. 근데 또 그해 겨울에 몇십 년 만에 폭설이 오더라고요. 무거운 눈에 비닐이 다 늘어나고 내려앉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름이랑은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비는 고인 걸 털어내면 되는데 이건 무게가 있으니까 게다가 눈이 너무 해도 너무 오더라고요. 비닐하우스를 지키느라 밤새 또 고군분투를 했답니다. 제 평생 살면서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인 건 처음 봤어요. 여기가 한국인지 러시아인지 눈이 허리까지 내려서 쌓이더라고요. 아들은 눈싸움을 원 없이 할 수 있을 줄 알고 좋아했는데 자기 키만큼 높이 쌓인 눈을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2번의 경험으로 남편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수박은 접자고 하더라고요. 아주 튼튼하게 특용 작물용 하우스를 제대로 새로 짓고 지하수도 파서 농업용수로 쓰고 희소성이 있는 과일이나 특용 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나 몰래 농고나 농대를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잘하더군요. 매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나온 결과겠지만 정말 투자한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농사가 잘 돼서 수입이 쏠쏠했어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정말 좋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상관없고 가뭄에도 크게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키우는 특용작물들은 고정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희가 어디에 매입할지 조건을 보고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참 행복한 고민이더라고요. 흔하지 않은 과일이랑 특용작물들 위주로 농사를 지어서 그게 돈이 되니까 주변에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면 지레 포기하고 배우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남편은 대체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던 건지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려서 터득했는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랑스럽고 참 대견했어요. 일 마치고 와서도 책을 보고 연구하고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참을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알차게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걸까요? 요즘은 이런 농사가 뜬다며 특용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도 달라진 농업의 현황을 보여주고 싶다고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했어요. 저랑 남편이 농사 짓는 모습이 방송에 나갔는데 그 방송이 여파가 대단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랑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한동안 바빠서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살던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이 갑자기 귀농을 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왔어요. 콧대 높은 동서와 함께요. 동서는 세상 부족한 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험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보니 그냥 공주님이 평민들 사는 거 구경하려고 온 것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아무 조사도 없이 갑자기 귀농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섣부른 판단 같아 우리 부부는 서방님 부부를 말렸는데요. 도리어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사서 이미 내려왔다고 하며 자기도 노력할 테니 농사 짓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갑자기 왜 농사를 지으려고 하냐고 했는데 사실 서방님은 정말 잘 나가는 수입차 딜러였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갔었는데 밑에 사람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마음고생을 아주 톡톡히 했나 보더라고요. 딜러가 아니라 거의 사기꾼이었는데 처음 일주일간은 열심히 일 배우고 조용했대요.
그런데 상황 파악을 쫙 하더니 갑자기 어떤 고객들한테는 차량 업그레이드 금액을 더 올려 현금으로 받고 더 싸게 해주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일하는 곳에서는 너무 짜게 굴어 어쩔 수 없이 할인된 금액으로 팔았다고 보고하고, 혼자 뒷돈을 두둑하게 챙기다가 서방님과 같이 한 일이라고 모함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서방님이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고향 후배라는 말에 좋게 보고 이런저런 팁도 알려주고 잘해줬는데 도리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보고 사람한테 신물이 나서 일을 그만뒀대요. 일은 그만둬서 수입은 부족한데 동서도 서울에 있으면 계속 쇼핑만 다니고 씀씀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우리 부부가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우리도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형이 있어서 안심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형수랑 같이 있으면 부인이 좀 바뀔 것 같아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생각이 많아지긴 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바뀔까?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시골에 있는데 넓은 책 유럽 나들이 모자에 양산 선글라스까지 하고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우아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더라고요. 동네에 외계인이 내려온 것처럼 정말 이질적인 풍경이었어요. 아들은 숙모 오셨다고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도 따와서 주고 동네 똥강아지들 이름도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닥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아들의 동네 소개를 그래도 흥미롭게 다 듣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때가 됐는데 가만히 앉아서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녁 때인데 집에 가서 서방님 저녁밥 준비 안 해요? 형님이 저녁밥 준비하시는데 제가 왜 저녁밥을 준비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버릇을 좀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싸가지 없는 사람도 싫지만 다른 사람을 당연한 듯이 부려먹는 사람도 정말 싫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동서. 오늘은 처음 왔으니까 밥을 주겠지만 내일부터 서방님 밥은 동서가 직접 해서 드려요. 여기 말고 동서 집에 가서 먹고요. 참 각박하시네.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밥 먹는 걸로 그렇게 선 그을 필요 없잖아요. 특별히 고급지고 좋은 반찬도 없을 거면서. 네, 그런 좋은 반찬도 없으니까 댁에서 서방님 밥 직접 챙겨주라는 거죠. 그게 자신 없으면 여기 와서 밥도 같이 차리고 설거지도 해야 돼요. 남편들 일하는데 참도 갖다 줘야 하고요. 그게 싫으면 알아서 댁에서 차려 드세요. 동서는 한참 입을 삐죽거리더라고요. 소박한 밥상을 보고 더 어이없는 표정이었는데 지율이가 잘 먹는 걸 보고 찝찝해하면서 된장찌개를 한술 뜨더라고요. 그러고는 다른 반찬도 조용히 맛보더니 밥을 2공기나 먹고 갔어요. 자기도 그런 자기 모습에 어이없어하며 참 맛있게 먹더라고요. 동네 어른들이랑 같이 품앗이를 해서 벼농사를 지었거든요. 이 집이 일손 부족하면 또 그리로 도와주러 가고 저 집이 일손이 부족하다 하면 또 그 집에 일을 도와주러 가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누는 그런 정이 참 좋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지은 쌀이라 그런 건지 땅에 지기가 좋은 건지 쌀이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밥에 찹쌀을 넣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밥에 윤기가 돌고 찰기가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좋은 쌀이라고 해서 품종쌀을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직접 키운 이 쌀로 지은 밥은 정말 꿀맛이거든요. 또 집 앞에 텃밭으로 키운 마늘과 양파로 만든 장아찌, 마늘종 볶음, 또 집안에 텃밭에서 딴 가지로 만든 가지볶음, 키운 돼지로 만든 돼지고기 주물럭, 텃밭에서 갔다 온 상추, 오이랑 쌈장, 금방 무친 겉절이까지. 아들은 맛있죠? 맛있죠? 를 연발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입맛이 까다로우는 편인데 배도 고팠고 형님 체면을 봐서 많이 먹은 거라고 되지도 않은 변명을 하더라고요. 밥을 하기 싫은 건지 밥이 너무 맛있었던 건지 동서는 거의 아침 빼고 점심 저녁은 무조건 우리 집에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텃밭에서 마늘종도 뽑아오고 방울토마토, 오이도 따오라고 시켰어요. 처음에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잡고 소리를 질러 지우리가 잡아준 적도 있고요. 자주 벌이 날아다니다 붙는 바람에 맨날 소리만 지르길래 닭 우는 소리를 내면 닭이 도망간다고 알려줬는데 효과가 좀 있었나 봐요. 뜬금없이 닭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서 보면 덜덜 떨면서 꽃기워하는 동서가 보여 한동안 많이 웃었답니다. 마을 어른들 집에서 품앗이 할 때도 같이 데리고 갔고요.
처음에는 피부가 타면 어떡하냐며 난리도 치고 벌레가 붙어서 비명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다른 사람들도 영 반응이 없으니까 혼자서 벌레도 툭툭 잘 털어내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점점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갔어요. 처음에는 삶의 재미도 없고 오로지 외양을 꾸며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처럼 온갖 명품들도 치장하고 그걸 보여주는 것 외에는 관심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을 봐도 선글라스 끼고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그러다 점점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었는지 시골 어른들한테 이게 샤넬이다, 이게 루이비통이다 라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얘기해도 뭐? 무슨 똥? 옷 이름이 왜 똥이래? 왜 그런 냄새나는 이름을 지었냐? 이런 소리만 들어대니까 슬슬 꾸미는데 힘이 빠지는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지우리한테도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시골 똥강아지 대하듯이 적당히 외면하고 적당히 귀찮아 했었는데 점점 친해지고 손도 잡고 같이 동네를 돌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더라고요. 지유리한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니 저보다 지유리를 더 많이 찾더라고요. 아이들은 편견이 별로 없으니까 대화하기도 더 편해서인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자랐는데 돈 버는데 급급하고 자식한테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표현하는 방법도 서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많이 서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음식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어른들 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래 것들 보듯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면서 눈을 내리깔고 저를 보곤 했었는데요. 점점 웃기도 하고 눈을 맞추고 자기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는 게 조금 덜 지루하다고 하는데 그제야 좀 안심이 됐어요. 서방님도 남편을 열심히 도와주고 기술도 배우고 농사 노하우도 익혀가고 있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보다 밥을 잘 먹어서 그런지 살도 좀 붓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잠도 잘 자고 마음이 정말 많이 편해졌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 다닐 때도 동서가 음식을 못하니까 거의 반찬을 사서 먹거나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입에 물릴 대로 물려서 집밥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대요. 사실 우리 밥상에 수저 2벌도 놓으면 되는 일이긴 한데 반찬 차리려면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이는 건 있지만 별 수 있나요? 제 복인가 보다 하고 늘 밥을 차렸습니다. 밉상이던 동서도 이제는 수저도 놓고 상추도 잘 뜯어오고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 같아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일손이 생기니까 일도 편하고 더 좋아하고요.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하루하루 웃으면서 참 좋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방송국에서 다시 취재가 왔어요. 형제가 같이 일하면서 특용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농업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방송을 좀 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을 주러 간 동서도 같이 찍혔더라고요. 꾸미지 않고 편하게 있던 동서는 생각지도 않게 날벼락을 맞아버렸습니다. 친정에서 엄청난 연락들을 받은 거였어요. 너 그 꼴이 대체 뭐냐? 내가 그 꼴 보려고 너 그렇게 키운 줄 알아? 김서방이 그렇게 됐으면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아침 방송보다 갑자기 네가 나왔는데 내 눈을 의심했다. 내가 뭐라 그랬냐? 언제 어디서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짓골을 하고 그런 방송에 나왔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언니, 내가 희정이한테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걔가 언니 방송 나온 거 캡처까지 해서 나한테 보냈다고. 혹시 다른 애들이 또 언니 알아볼까봐 내가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냐고. 희정이 그 지집에 입 틀어막느라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 지금도 손이 떨려. 왜 날 이렇게 쪽팔리게 만들어?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기 전까지 절대 서울 올라오지 마. 아는 척도 하기 싫으니까. 동서는 원래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 식구들한테 온갖 가스라이팅을 당한 동서는 다시 흑화한 것처럼 어울리지도 않은 복장에 온통 시크하고 도도한 말투로 자신을 중무장했더라고요.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도 반찬 투정하고 이런 풀떼기 말고 제대로 된 밥이 먹고 싶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서방님이 달래봤지만 원래 나는 이런 인간이었던 거 잊었어? 호텔 뷔페 정도는 먹어줘야 기분이 좀 풀리겠는데 오늘 먹으러 가자. 난 꼭 오늘 먹어야겠어. 하고 계속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호텔 뷔페란 말에 지유리는 눈이 반짝거렸어요. 한창 농사철이라 일손도 부족하고 바쁜 상태였는데 호텔 뷔페에 데려다달라는 말에 서방님이 정말 곤란해 하더라고요. 대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유리도 계속 숙모랑 가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거기 맛있는 거 많아요? 엄마,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김지율, 세상에서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할 때는 언제고 맛있는 거라니. 엄마 밥도 맛있는데 숙모가 정말 새로운 맛있는 것들 많다고 하잖아요. 한 번만 가보면 안 돼요? 네? 사실 니네 엄마 밥보다 훨씬 맛있지. 5성급 호텔 밥을 시골 풀떼기 밥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 난 내 밥이 5성급보다 훨씬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호텔밥 질리도록 먹었는데 난 내가 만든 밥이 훨씬 더 맛있어요. 지금 애 앞이라고 헛붕 떠시는 거예요? 그런 근자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건 아니죠. 그리고 형님이 호텔밥을 어떻게 질리도록 먹었겠어요. 어이가 없네. 순간 대놓고 무시하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호텔 뷔페 먹으러 갑시다 그럼.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아니 여보 괜찮겠어? 호텔 가려고? 걱정 마. 지율이도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예약하고 갔다 오지 뭐. 동서 2시간 후에 집으로 와요. 내가 운전해서 갈 테니까. 동서는 이게 웬일인가 하는 눈빛이었지만 한창 바쁜 시기라 곤란해하는 서방님과 남편을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가 한번 난리치면 누가 알아줄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라 참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항상 시골에 있느라 잘 꾸미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호텔에 가는데 제대로 갖추고 가고 싶더라고요. 화장은 심플하고 단정하게만 하고 옷에 힘을 좀 줬어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만 입던 유명 브랜드 옷을 입었어요.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로 산 게 신의 한 수였더라고요. 오랜만에 구두 신고 운전하려니 살짝 설레기는 하더라고요. 동서는 제 옷차림을 보고 시골 아줌마가 웬일이야 하는 눈빛이었어요. 호텔 간다고 짭까지 걸치고 나오셨네. 보는 안목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요. 내가 중요한 자리에만 입고 나가는 샤넬 2018 SS 시즌 옷인데. 어렸을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은 이런 거 빠삭하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동서도 안목 좀 키워요. 진짜를 알아보는 안목. 지율이는 엄마 예쁘다고 평소에도 이러고 다니라고 했지만 시골에서 텃밭 가꾸기 바쁜데 그냥 웃기만 했어요. 지율아, 네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란 것만 네가 알고 있으면 돼. 동서는 뒤에서 궁시렁거리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호텔에 들어서는데 오랜만에 오는데도 남의 집 같지 않고 아주 익숙하더라고요. 자기가 리드해서 호텔을 안내하려고 했던 동서는 제가 호텔을 이곳저곳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뷔페장으로 갔고 동서는 비꼬기 시작했어요. 아니 형님은 얼마나 자주 호텔을 드나들었길래 길 한 번 헤매는 법이 없대요? 수상하게. 왜? 젊은 시절 호텔을 마르고 닳도록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호텔 잘하는 게 나쁜 거야? 나는 자랑스러운데. 아니 애도 앞에 있는데 참 오픈마인드시네요. 세상에. 지율이는 처음 보는 화려한 장식들과 엄청난 호텔의 음식들에 온통 마음이 뺏겨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더라고요. 엄마 빨리 가요. 김지율, 엄마가 호텔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줬지? 목소리 낮추고 다른 사람들도 호텔에 행복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지. 자, 가자. 지율이는 그릇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한가득 담아왔어요. 랍스타에 초밥에 TV에서 보고 입맛만 다셨는데 오늘 소원 성취하는 날이더라고요. 5접시나 가져와서는 마음이 급한지 손으로도 먹고 옷에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맛있는 거 먹는 날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동서가 큰 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 불쾌하고 경멸한다는 눈빛으로 아니 이렇게 더럽게 먹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아 진짜 더러워서 같이 못 먹겠네. 지 엄마 닮아서 교양이 없네. 교양 있게 먹으라고. 동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도리어 이목이 다 집중되더라고요. 흑화된 동서는 또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어요. 아 정말 짜증나. 모처럼 왔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진짜.
네 목소리가 더 부끄럽다고 얘기해주려다 참고 있는데 갑자기 지배인님이 오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총지배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다른 거 더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네, 정지배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왔는데 소란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호텔 뷔페를 처음 이용해서 많이 서툴러요.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도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급하게 먹네요. 처음 오면 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 왔을 때 정신없이 먹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TV에서 봤는데 그 남편분이랑 같이 농사 짓고 계시던 거 맞으시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 보여요. 총지배이님이 예전에 여기서 일하실 때도 정말 멋있으셨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정말 빛이 나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 호텔을 방문한 아드님을 위해서 주방장님이 특별히 케이크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부디 맛있게 드셔주세요. 엄마 아는 사람이야? 와, 케이크 준대? 옛날에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 아저씨야. 그러니까 지율이가 점잖게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 엄마가 지율이 때문에 저 아저씨랑 사이 안 좋아지면 지율이도 좋겠어? 엄마 미안. 조용히 맛있게 먹을게요. 케이크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니 잠깐. 케이크고 뭐고. 진짜 여기 호텔 총지배이님이 형님이라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거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내가 젊은 시절에 호텔에 자주 다녔다고 했잖아. 나는 여기 호텔리어였어.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호텔업계에 종사했습니다. 사실 호텔 일이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정말 바쁘고 힘들고 호텔 경영 쪽에 원서를 넣었던 저는 수능을 치고 얼마 안 돼서 호텔 뷔페 서빙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무겁고 고급스러운 수많은 식기들, 화려한 음식들도 가득한 게 정말 신기했어요. 또 호텔에서 일하려면 용모가 몹시 단정해야 하더라고요. 고객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장신구들은 다 빼야 하고 어색한 올백머리에 머리망으로 올림머리까지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타킹에 단화, 정장, 바지까지 그리고 정말 빡센 업무 강도도 그랬었지만 뭔가 관리자들의 은근한 텃세, 알바생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까지 조금 기가 죽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호텔에 오는 사람들의 설레는 마음, 좋은 곳에 와서 느끼는 행복감까지 덩달아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 참 멋지게 생각됐어요. 물론 예기치 않게 개 진상씨들이 오는 바람에 정말 죽방을 날리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알바를 하면서 여기서 일하면 매일매일 나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역 쪽으로 갈까 하다가 호텔 경영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전 한번 정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학교에 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따두려고 애썼어요. 주조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관광통역 안내사, 컨벤션 기획사, 국제 바텐더. 자격증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좀 지치기도 했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계속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외국에는 호텔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가보자 찾아보니 세계 최고의 호텔 경영 학교는 스위스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비도 세계 최고라는 게 문제였어요. 어학 능력이 부족하면 다녀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학비가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2억이 넘어가는 학비는 제 숨을 턱 막히게 했어요. 그런데 어학 능력이 되면 더 다니는 기간도 줄어들고 학비도 8천만 원대로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절약하며 살았지만 8천만 원은 저한테 쉬운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꼭 꿈을 이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돈을 벌려면 장사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이랑 옷 쇼핑몰을 열었어요. 여동생이 정말 옷 보는 센스 하나는 타고났고 스타일이 확고했는데요. 그게 먹혀서 아름아름 소문이 나더라고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꿈과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새벽에 옷을 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으면 정말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스위스를 가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더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랑 제가 번갈아 가면서 모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참 애썼답니다. 남는 시간에는 무조건 영어 공부만 죽어라 했어요. 결국 돈을 모았고 스위스 호텔 학교를 갔어요. 죽어라 공부해서 갔지만 영어가 사실 좀 어설펐는데 필리핀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생각외로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스위스 한 호텔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스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이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관광지랄까요? 스위스는 스키장이 같이 있는 호텔도 꽤 있어서 새로웠어요. 그런데 멋진 풍경도 좋고 최고의 관광지지만 가장 멋졌던 건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내 호텔에 대한 자부심과 정말 최선의 준비를 한 것에서 나오는 자신감,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정도면 대체 얼마나 열심히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완벽을 기했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위스에서 마친 인턴십 기간 동안 나는 저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호텔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좀 부족한 호텔이라면 내가 꼭 최고의 호텔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일할 직장은 내가 고른다고 생각하고 점잖게 차려입고 여러 호텔을 방문해봤어요. 그러다 참 내가 봐도 참 예쁘다, 다시 또 오고 싶다 생각했던 게 지율이랑 방문했던 지금의 호텔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해서 합격할 수 있었죠. 일하면서 느꼈던 건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호텔에 와서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하다는 감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귀한 손님이 오기 전에 음식이랑 청소랑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손님이 그 대접을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사진도 찍고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해줘서 제가 뿌듯함을 느낀다는 건 이해가 가냐고 하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같은 감정이라고 하니까 대다수는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 뿌듯함 때문에 계속 호텔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내가 여기서 일하나 보다 했어요. 겉보기에 괜찮아 보여서 호텔에 입사했는데 생각보다 자신한테 요구하는 게 많다고 느끼고 짜증을 내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앞에서는 친절한 척 하다가 뒤에서는 정색하고 지쳐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어느 직장이든 힘든 점도 있고 내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도 다 있는 법인데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면 정말 힘든 직업이긴 해요. 귀국해서 여러 호텔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일하고 싶은 호텔에 면접을 봤어요. 제 스스로 장사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스위스 호텔 학과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의지를 높게 사주셔서 바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고되고 새로 외우고 습득해야 하는 사실도 정말 많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외우고 화장실에서도 외우고 자기 전에도 오늘 외웠던 걸 다시 복습하기도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외우고 잤죠. 쉬는 날에는 호텔 주변 맛집이랑 동네별로 유명한 맛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여행 왔을 때 꼭 가보기 좋은 곳을 직접 가보고 고객들에게 알려줄 추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저라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고가 되려는 목표가 저를 언제나 불타오르게 했어요. 짧게나마 유학 경험이 있고 스위스 호텔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걸 좋게 봐주셔서 VIP 고객 응대하는 팀에 빨리 합류할 수 있었어요. 그때그때 응대를 잘한 덕분에 여러 번 최고의 사원으로 뽑힐 수 있었죠. 전 더 욕심이 생겨 연차가 쌓인 후엔 호텔 경영사 자격증도 따고 레클레도어 정회원이 되기 위해 정말 젖먹던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호텔에 방문하는 내 외국인들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레클레도어 배지도 획득했어요. 단어부터 생소하기만 한 이 배지가 의외로 영향력이 참 크더라고요. 컨시어즈는 고객 편의를 위해 호텔에서 총괄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인데 그 중에서 레클레도어는 세계 컨시어즈 협회 심사를 통해 골든키를 받은 베테랑 호텔 컨시어즈를 뜻해요. 국내에도 30명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정말 심사가 까다로운데 저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저 배지를 실제로 딸 수 있는 거구나 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호텔에 오시는 VIP 분들도 레클레도어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안내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들어올 때도 많더라고요.
저 배지가 생긴 덕분에 승진도 하고 정말 초고속으로 빠르게 VIP 고객 전담팀의 책임자가 됐어요. 저는 동기부여하는데 귀신이었거든요. 직원들 안내 교육도 다시 해주고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방대한 자료들도 오픈했어요.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린 한 팀이니까 꼭 잘해보자는 그 마음에 직원들도 슬슬 움직여주더라고요. 전 상벌이 확실한 타입이라 응대를 잘한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고 자유휴식권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줬어요. 훨씬 더 생기있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정말 모르는 게 없다, 참 친절하다, 미소가 진실됐다 등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운영이 잘 된다는 소문도 나고 서비스가 예전보다 더 세련되어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사장님이 큰 결단을 내리셨더라고요. VIP팀뿐만이 아니라 호텔 전체 서비스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원하셨고 전 그렇게 총지배인이 됐어요. 여자 지배인도 흔치 않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곳곳에서 이상한 소문도 돌았어요. 전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해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오래 부지런히 달려왔었는데 지금까지의 내 노력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더라고요. 글로 간단하게 줄여서 적어둔 거라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정말 노력에 노력을 다했답니다. 호텔 평가에서도 서비스가 정말 세심하고 좋다고 좋은 점수를 받아 보너스도 주셨어요. 호텔도 점점 서비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업무가 조금씩 익숙해져서 생활에 여유가 좀 생겼죠. 그래서 소개팅한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지유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건강하게 낳아주질 못했는지 아토피에 갖은 진병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봐주셨지만 공동육아하는 남편도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남편 농사일을 돕고 있는 지금의 제가 된 거랍니다. 그런 저를 알아봐주신 지배인님이 저희에게 웰컴 케이크를 보내주신 거고요. 시골 아줌마인지 알았던 제가 이렇게 큰 호텔의 총 지배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동서를 황당하게 한 것 같아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남편의 뒷바라지나 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봤는데 지금도 남편이 농사일에 몰두할 때 집안의 모든 대소사나 아이 육아 문제, 또 이웃들과의 품앗이로 동네 농사 또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죠. 동서는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때와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 거였다 보니 전 운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던 거지 저도 사실은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 자리에 앉았을 때도 높은 자리라 좋은 것보단 어떻게 업무 체계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레클레도어 자격을 얻었을 때 호텔의 경영진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총괄 지배인이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한 상태였고 전체적으로 뭔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때 마침 제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호텔리어가 된 거였죠. 그래서 VIP 전담팀을 맡게 했는데 거기서도 직원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총괄 지배인으로 임명한 거였어요. 동서, 꿈이 있었어요? 나는 최고의 호텔리어가 돼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행복감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호텔을 만드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 젊은 나를 온통 커리어 만드느라 제대로 놀아본 적도 쉬어본 적도 없어요. 호텔에서는 그런 나를 알고 크게 써준 거고요. 나도 가만히 앉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만 꿨다면 별로 달라질 것도 좋아질 것도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뭔가 간절하게 원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서 늘 불안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쉽게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원했던 그 일을 하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고객이 원하면 그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구해달라고 하는 과일이나 포도주, 치즈, 인형, 속옷 같은 거 구해려고 비행기 수배하고 선박도 수배하고 외국에서 물건 가져오기도 여러 번 해봤어요. 그토록 자부심 넘치게 사랑했던 그 직업을 가정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많이 살펴드렸으니 이제는 내 가정의 행복을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는 그 시골에서도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하고 늘 애쓰고 있어요. 더 꽉 찬 행복을 위해서요.
근데 동서는 주변에서 하는 말에 흔들리고 우울해하고 조카에게도 감정적 폭언이나 하고 한동안 동서 얼굴이 정말 밝고 예뻤던 거 알아요? 조금씩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본인 집안에서 동서를 뭐라고 하던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동서가 좋아하는 동서의 삶을 살면 좋겠어요. 동서는 한참 말이 없다가 지율이한테 막말한 걸 사과하고 저에게도 다시 사과를 하더라고요. 지율이는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숙모한테 이런저런 말을 계속 붙였어요. 아마 숙모가 말이 없어진 걸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말이 없다가 동서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정말 쉽게 보고 대충대충 산 것 같다고요. 시골에 내려와서 더 편하고 마음도 많이 편해졌는데 이제부터 자기도 주변을 더 살피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동서는 무슨 일이 있든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작물 포장을 하는데 상품 디자인이랑 포장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안목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고급스러워서 그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더니 주문량이 또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가 돼서 지금은 정말 최고의 파트너가 됐어요. 가끔 저보다 동서가 더 억척스러울 때가 있고요. 사람마다 그런 최고의 순간이 오는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 시간이 됐을 때 다들 겁내지도 물러서지도 말고 열심히 싸우셔서 원하는 것들을 다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했다 보니까 전 제 사람의 후회가 일체 없어요. 다만 이제 더 풍요로운 경험과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삶도 정말 배울 게 많고 제가 여유 있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늘 삶의 한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항상 빛나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로 향해 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토끼 같은 아들과 딸도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죠. 유튜브 항해를 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된 사연 채널에서 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사연을 듣고 저에게 있었던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던 사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결혼 스토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류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터를 잡고 사셨죠. 여러 원단을 거래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제법 크게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막 전역하고 20대 중반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가 왔을 때 IMF가 오면서 사업을 정리하시게 됐죠.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하랴 여기저기 회사 원서를 넣느랴 정신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때 결단을 내리시고 그냥 밀린 자금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사업은 그만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저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지내셨죠. 가지고 계신 건물 관리만 하시면서요. 청소하기 귀찮으시다고 살던 아파트도 그냥 처분하시고 부모님 소유의 원룸 건물 옥상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사실 잘하면서도 워낙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본인들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셨기에 많이 부유했음에도 외제차 같은 걸 타본 적도 없고 요즘은 흔하게 보이는 국산 중형차도 타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아무도 저희 집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저 역시 딱히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요. 20살이 넘었던 그때부터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백화점에 가서 구두도 팔아봤고 새벽에 우유 배달을 뛰면서 저녁에는 호프칩 서빙도 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울 것이 많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20대를 보냈죠. 그러다가 거의 30살이 될 무렵 아르바이트로 나간 박람회장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박람회는 친환경 컨셉으로 유기농 먹거리를 홍보하고 시식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손님들께 시식을 권하고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일로 채용이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옆 부스에서 각자 일을 하다가 서로 말문을 트게 되어 친해졌습니다. 아내는 외국어 전공자였는데 그 박람회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했기에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아내의 모습이 멋지고 예뻐 보였어요.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목이 터져라 요령 피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저 사람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저는 박람회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잘 지내라며 인사를 건네는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호요? 밥이나 함께 하게요. 괜찮으시다면요. 그녀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더니 저에게 수줍게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럼 다음에 차 한잔 하자면서요. 만나보니 그녀는 더더욱 멋진 사람이었고 전 그런 그녀에게 반해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막 회사 신입티를 벗었던 저와 취업 준비 중이었던 여자친구. 우린 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저렴한 김밥집이나 백반집을 가서 먹기 일쑤였고 가끔은 도시락을 싸와서 동네 공원에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옷에 서류 가방 하나 덜렁 들고 뚜벅이로 다니는 저에 대해 여친은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알뜰해 보이고 성실해서 좋다고 항상 웃어줬죠. 저는 저의 금전적 배경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 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세워선 시장에 나가면 훨씬 선택지가 많겠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나 하나만 봐주는 사람은 없겠다 싶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일러를 다루는 중견기업에 이직을 했습니다. 보일러 쪽에서 나름 유명한 회사였고 연봉이며 복지 모두 전에 회사보다 괜찮았어요. 여자친구는 몇 년을 공부하더니 구급 공무원 시험에 붙게 돼서 동사무소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얘기를 할 때가 됐다 싶어서 그녀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마침 연말이기도 해서 우리는 큰맘 먹고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죠. 저기 미진아, 있잖아. 우리 이제 취업도 확정되고 했는데 이제 그만 결혼하는 건 어떨까? 어?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손을 살짝 떨면서 미리 사둔 반지 케이스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작지만 다이아가 박힌 심플한 반지였어요. 매장에서 인기 디자인이라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게 해준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같이 고생한 만큼 노후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잘할게. 사랑한다. 전 아무 말이 없는 것이 불안했지만 소신껏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빠, 실은 나 있잖아. 그렇게 울면서 그 사람은 갑자기 부모님과 언니들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위로는 언니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터 저와 만나는 것을 부모님도 언니들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다가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집에 돈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고생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 보여서? 엄마 아빠가 하도 물어서 다 말해버렸거든.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냐고 해서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또 골목 위에 있는 원룸 꼭대기에 산다고 말했던 것부터 낡은 스타렉스를 끌고 다닌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돈 없다는 증거 아니냐고 가족들이 계속 반대해왔다고 해요. 거기다 큰언니는 자산운용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두고 있고 둘째 언니는 요즘 세무사, 약사 등 꽤 전문직에 잘나가는 남자들과 외제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며 그렇게 막내 동생의 연애를 참견하고 무시하곤 한다는 것이었어요. 언니는 얼마나 심한지 몰라. 나 고생만 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서. 나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당장 결혼을 하려고 해도 내가 모은 돈은 1,000만 원밖에 없고 오빠도 돈이 없을 텐데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고 또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난 모르겠어. 거기다 집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올해 초부터 계속 선을 보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 올려버릴까? 난 오빠와 함께라면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저는 솔직히 지고지순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녀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사실은 부모님께서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고 사업을 접으면서 건물 몇 채와 땅, 상가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세금을 걱정하셔서 이미 내 앞으로 상당 부분 증여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미 100억 정도는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놀란 나머지 토끼 눈이 되더군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던 100억대 부자가 가난한 줄 알았던 자기 남자친구라고 하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혼집이며 뭐며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다만 나도 부모님처럼 검소하게 살고 싶다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난 내 소신껏 소박하게 신혼집을 얻고 살고 싶으니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내 재산에 관한 얘기를 다 털어놓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경험으로 보아 돈이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보험이다 뭐다 하면서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아지거니와 돈 빌려달라고 졸업한 지 20년, 30년 만에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매달리는 등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녀를 설득했죠. 미안한 말이지만 언니들의 태도로 봐서 귀찮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숨긴다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저의 오랜 설득으로 마음을 돌려 그렇게 우리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께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예약된 한정식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던 날 저는 회사 면접 때 샀던 검정 양복을 갖춰 입고 나름 백화점 매대에서 산 5만 원짜리 넥타이를 하고 차려입고 갔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그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자네를 썩 좋아하지 않았단 건 알 거야.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허락한 건 우리 딸아이가 자네를 너무 좋아해서 내 그 마음을 말릴 수 없어 허락한 거네. 이제부터 자네가 알아야 할 것들을 얘기해 주겠네. 그러면서 집안 형편은 어떤지,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집은 해오는 거 알고 있냐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인지 깎아내리기인지 모를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이제 취직도 했는데 차도 한 대 사고 아파트 살 정도 돈을 마련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원룸에 새를 살고 계시긴 하지만 소일거리를 하고 계셔 제가 부담할 부분은 없고 저는 제 월급 형편에 맞는 신혼집과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20평대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으로 전세금은 맞춰 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모님과 언니들은 전세가 웬 말이냐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혼부부가 이제 시작하는데 무조건 매매를 해야 한다니 이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도 말을 마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할게요. 열심히 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래야지. 물론 제가 부족한 조건인 건 맞고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미래는 대비되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모으거나 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며 부업도 할 생각이라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제 얘기를 들은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표정이 점점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지금은 돈이 많지 않아도 소신이 있어 보인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저를 바라보는 언니들 표정은 좀 좋지 않았지만요. 여자친구의 언니라는 사람들은 미인들이긴 했지만 둘 다 성형수술한 얼굴에 비싼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열중하는 타입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아내와 언니들이 완전 다를 수가 있나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언니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치장에 관심을 보이고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몽땅 옷을 사버리거나 학원비를 가져다 미용실에 가서 써버리는 등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속을 많이 썩으셨고 계속 남친을 바꿔대는 언니들에게 자신은 완전히 질려서 아예 반대로 지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짜 실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비웃고 무시하던 자신의 동생이 얼마나 부자 남자를 잡았는지 알면 얼마나 배 아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아내의 큰 언니는 이미 결혼한 상태로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세무사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태였습니다. 5월 신부가 꿈이라던 둘째 언니는 결혼해도 쓸데없는 사치를 엄청나게 부리더군요. 유명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대접하는 결혼식을 해야 하고 예단이며 혼수며 쓸데없는 허례허식을 해야 한다고 날뛰며 아내의 부모님이 빚까지 내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둘째 언니의 모습이 너무 한심했지만 어차피 제 아내가 될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켜보며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하자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래도 언니가 결혼식을 너무 성대하게 하는데 너무 소박하게 하면 좀 그렇다고 걱정을 하더니 결심을 굳힌 듯 제 말에 동의를 해주더군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대로 언니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린 우리대로 하는 게 좋겠어. 예정했던 대로. 허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놈의 언니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사건건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그날 하루 입을 드레스를 외국 명품 브랜드로 해야 한다거나 메이크업샵을 고르는데 돈 칠갑을 하려 들지 않나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다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그러더라고요. 평생 한 번 입는 드레스고 메이크업인데 화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부가 초라하면 그게 어디 결혼식이에요? 애가 워낙에 씀씀이가 소소하고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아, 예. 암튼 그게 원래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봐요. 어이가 없었죠. 이건 충고도 조언도 아닌 강요더라고요. 아내는 처음엔 처형들 얘기에 혹하다가도 저와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예산을 수정하고 돈에 맞게 결혼식을 준비하곤 했죠. 그렇게 우리는 특별 할인되는 예식장을 찾아 소박하게 예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오시는 손님들을 생각해서 식사만은 깔끔하게 잘 나오는 곳을 택했죠.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알던 진짜 부자 손님들도 하객들 중 섞여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연애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내키지 않아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데려온 아내를 보자 마음에 쏙 들어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치장도 요란하지 않고 참하고 조신해 보인다고,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같아 더욱 좋다고 하시면서요. 결혼 과정에서 아내의 처형들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 역시 다 오픈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아내가 처형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항상 잘 살피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무사히 결혼을 하고 결혼 후 1년 뒤 아들을 낳고 또 2년 뒤 딸도 낳고 오순도순 꿈에 그리던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고 좋았지만 남들은 잘 겪지 않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저에겐 있더군요. 바로 처가의 동서들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큰언니의 남편과 둘째 언니의 남편들은 딱 그 아내들의 모습과 같이 대단한 속물들이더군요. 말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괄시하며 괴롭히는 타입들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자산운용회사를 다니는데 돈을 만지면서 자신이 고객으로 모시는 부자들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부자인 양 으스대기를 일쓰고 업무상 발설하지 않아야 하는 개인사까지도 저희에게 까발리며 부자들의 세계는 이런 것이라는 식으로 항상 대화의 서두를 띄우곤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어요. 자네, 부모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누리는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아나? 우리가 영화관 가고 뮤지컬 보고 그런 걸 문화라고 생각할 때 말이야. 그 사람들은 회원권을 산다고. 못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비싼 가방이나 푼돈 모아서 할부로 사면서 내가 명품 걸쳤네, 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말이야. 진짜 부자들은 어차피 그런 가방이나 옷 같은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10,000원, 20,000원짜리 편하게 사듯이 시즌별로 사서 걸치는 것이고 회원권을 산다고. 맞습니다, 형님. 저도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썼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차 같은 거 많이 살수록 공제도 많이 되다 보니까 차도 엄청 많이 사고 정말 돈 쓰는 게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주로 회원권이나 그림 같은 걸 일상적으로 사는데 그런 게 보면 볼수록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백화점을 가도 그런 사람들은 퍼스널 쇼퍼라는 게 있어서 아예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편하게 쇼핑하던데요. 진짜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런 골프 같은 것도 너무 대중화돼서 요즘은 뭐 다치잖아. 그런 사람들은 일단 개나 소나 하는 건 싫어하더라고. 부자들은 진짜 아무 옷이나 입어도 태가 달라.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막내 동서 자네는 이런 세계는 듣도 보도 못했겠지? 뭐 어차피 자네 같은 서민은 평생 상관없는 세상 일이니 관심도 없겠구먼. 예.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신 있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저게 바로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느라고 자기 열등감 감추려고 하는 소리야.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야. 무슨 소신이 있어서 청렴하게 사는 양 저렇게 말을 해요. 참, 요새 신문 배달은 잘 되나?
요즘 세상에 참 아르바이트를 해도 어떻게 그런 걸 하나? 급기야 대화의 끝에는 제가 부업 삼아 하고 있는 신문 배달 일까지 들먹거리며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자꾸만 군살이 붙어서 뭘 좀 해볼까 하다가 헬스장 다니는 돈이 비싸게 느껴져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신문 배달 구역을 가면 신문 보급소 분들이 미리 던져놓은 신문 뭉치가 있었어요. 근처 아파트 3-4동과 그 뒤쪽의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돌아다니며 신문을 주소에 맞게 던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신문 사건만 했지만 마침 돌아다니는 저를 본 다른 신문사에서 우리 것도 같이 돌려달라고 말을 해서 저는 2종류의 신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매일 시간이 메이는 점은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제 의도대로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니 운동 효과는 있더군요. 그렇게 몇 달째 저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겸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 최근엔 발이 아파서 실리콘 깔창도 주문해서 잘 쓰고 있고요. 아내는 처형들과의 대화에서 우연히 깔창 얘기가 나와 추천을 해준다고 그 얘기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후로 뻑하면 얼마나 사정이 쪼들리면 신문 배달 일까지 하냐는 둥 아내와 그 남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이야기로 저희를 놀리더군요. 저는 너무 심하게 놀려서 사실은 취미로 하는 것이고 그 알바비로 고아원에 제 자식들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밝힐까 하다가 어차피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한들 좋게 생각할 사람들인가 싶어 관뒀습니다. 저의 보람있는 봉사활동까지 가난뱅이네 어쩌네 하면서 매도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저와 달리 그런 대화들이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오갈 때면 아내는 항상 속상해했습니다. 그런 대화에 발끈해서 돈 있는 걸 밝혔다가 저 속물적인 형님들이 얼마나 들러붙을지 생각만 해도 피곤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를 무시하면서 아예 가난뱅이라 생각해주는 쪽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까지 같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며 애들 교육이라도 비싼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주겠다고 주장하다가 저에게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저는 결핍이 아이의 교육에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교육인데 귀한 아이들일수록 험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다양한 사람과 섞여 치이기도 하고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도 받으며 스스로 자생하는 법을 익혀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도 내 교육관 알잖아. 동의했었고. 왜 흔들리는 거야? 그게 언니들이 하도... 언니들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면 되지. 언니들 말대로 따라가서 실속 없이 키우면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팔푼이 될 거야, 당신. 그걸 바래? 아니, 당연히 아니지.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헛말이 나왔어. 당신 부모님 얘기 나도 동의하고 있어. 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누누이 했던 얘기였어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쯤 지금도 불어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결국 아이들이 혼자 똑바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부자라는 것을 알고 뽐내며 실속 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아내에게 언니들 따로 만날 때도 절대 돈 있는 티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물건을 사더라도 질이 좋지만 브랜드 티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샀고 최대한 수수하게 하고 다녔죠. 차도 국산 소형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처형들은 리스까지 해서 외제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파는 몇백만 원짜리 반지며 목걸이를 할부로 긁으며 사치를 해대더군요. 애엄마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한다면서요. 이제는 서로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수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다고 그런 게 안 맞으면 돈 쓰기 불편해서 같이 놀기 힘들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된장녀 같은 소리를 짓거리면서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내는 속이 상하는지 집에 와서는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꼭 한 잔씩 하고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편히 못하면서 살아야 돼? 언니들이 당신 욕하고 무시할 때마다 이 아파트도 실은 우리 거고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나 있다고 그렇게 존경하는 100억대 부자가 우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삭히며 살아야 돼, 여보? 나 가끔은 너무 속상해. 언니들이 너무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단 말이야. 여보, 내가 말했잖아. 그런 얘기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하나 주변에 생기면 얼마나 그 사람 팔고 다니는지 알아?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한테 와서 공짜 돈 바라고
돈도 많은데 보태주라는 둥, 기한 없이 빌려주라는 둥, 진짜 못살게 굴어서 편히 살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살면서 경험해봐서 잘 알아. 이 문제만큼은 내 말 믿고 계속 비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럼 저는 다시금 아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처형들과 아내 사이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어요. 아무래도 자매들끼리 친밀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아이들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너 영어 유치원도 안 다니는데 캠프도 안 보내면 어쩌려고? 큰일 난다. 애 영어 못하면 나중에 친구들이랑도 못 어울리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아이 성적 관리가 안 돼.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수능까지 국영수는 기본인데 지금 잡아놔야 애가 편하다니까. 너 참 언제 애 엄마 될래? 처형이 명절날 다 같이 모인 화개애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 처형은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느니 애 다 망치겠다느니 되도 않는 난리부르스를 떨더라고요. 아내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입술만 물어뜯고 있었어요. 사실 아내는 비록 우리가 있는 티 내지 않고 살기로 했지만 애들 교육만큼은 정말 발품을 팔고 정보를 모아 좋은 것을 시켜주고 싶어 했죠. 또 제가 일반 유치원을 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내는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면 영어를 어떤 식으로 시켜야 하나 고민을 했던 거죠. 본인이 외국어 전공자이기도 해서 어릴 때 조기 교육으로 외국어를 해야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형들은 무리를 내서 마이너스 카드까지 내가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언니들이 부러웠던 모양이었어요.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기 엄마들끼리 서로 방학 때 영어 캠프 같은 것을 조직해서 한국 내에 있는 미군 부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저 말까지 들으니 아내는 우리 아이들을 그 프로그램에 꼭 보내고 싶어 하더군요. 저는 영어는 때 되면 다 하게 되지 않겠냐고, 정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외국 보내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아내는 지금 언니들이 하려고 하는 그 캠프를 꼭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죠. 당신 내가 다른 쪽으론 부탁 안 하는 거 알잖아. 이건 정말 우리의 교육에 필요해서 그래. 안 그럼 내가 불안할 것 같다고. 아내가 간곡히 얘기하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내의 말에도 일리는 있으니까요. 저는 처형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정 그러면 알겠다고 보내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음 주에 아이들 영어 캠프가 있다고 들떠있던 아내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처형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언니!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우리 애들 꼭 그 캠프 할 거라고. 돈 보내줄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그 자리가 다 찼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그게 큰언니가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재산이 50억이나 되고 엄청 잘 사는 분이라네. 이번에 한 자리 마련해서 자기 애 넣어주면 골프 라운딩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근데 우리 그이 쪽으로 일도 따줄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너네는 다음에 꼭 끼워줄게. 어차피 돈도 좀 무리 아니었어? 돈 좀 모으면서 다음 기회 좀 기다리고 있어. 신랑이 그쪽 일도 따면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조카들 데리고 와. 암튼 미안하게 됐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돈 있다고 얘기했잖아. 처형은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거의 울먹거리는 아내를 무시하며 전화를 끊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는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말없이 화장대 의자에 기대어 눈물을 쏟는 아내를 보자 저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보자 하니까 정말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친자매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또 한 가지 골프 라운딩 사건도 있었습니다. 처형들이 큰맘 먹고 데려가 준다며 골프를 치러 가자고 장비도 다 주겠다면서 아내에게 바람을 잔뜩 불어넣어 놓고는 막상 당일에 남편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면서 취소를 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자매들끼리 오랜만에 논다며 신나 있었는데 원래 처형들과 아내 그리고 큰언니의 남편, 형님 이렇게 4명이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큰형님이 자기가 데려올 중요한 고객이 있다면서 처제는 다음에 부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신문 배달하는 집구석에서 골프나 쳐봤겠냐고. 이런데 한번 왔다가는 다시는 못 올 건데 와봤자 뭐해.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해. 라고 했다더라고요. 처형들은 경악스럽게 그런 말들을 여과 없이 전하며 아내를 무시하더군요.
저는 저번 영어 캠프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점점 한계치에 다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 직접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근데 마침 장모님이 저녁을 한 끼 하자고 가족을 부르셨고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묵묵히 참고 기다렸죠.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저녁을 먹고 다과상을 내왔을 때 제가 먼저 저번에 있었던 골프 라운딩 일을 조심스레 끄집어내게 됐어요. 아내한테 들었는데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취소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거기다 형님이 덧붙인 말까지. 어머,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이가 한 말이 뭐 틀렸나요? 언니! 처형은 기어코 형님이 한 말이 뭐가 틀렸냐면서 골프 한번 쳐봤자 그걸로 끝일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날 거며 골프 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며 한껏 비웃더라고요. 아내가 벌컥 소리를 지르며 영어 유치원 얘기까지 꺼내자 그것도 어쩔 수 없었다며 상황 핑계를 대더군요. 그저 자기들 위신과 체면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면서 물질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저도 점차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용히 얘기를 듣던 장모님께서 저 씀씀이가 다른 집안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세. 자네가 이해해주게. 너도 속상해하지 말고. 아, 자네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이 이런 고생하는 것도 다 자네 때문인데. 영어 유치원이고 뭐고 원래 돈이 없으면 삶이 퍽퍽해지는 거야. 애 인생도 고단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장모님은 제가 능력이 없어 승진도 못하고 자기에게 했던 약속과 달리 잘 살고 있지 못하는 형편을 탁 꼬집으며 다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마지막 화살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내 능력 탓, 우리 집안 탓, 세상 탓. 이 집안의 모두가 저를 그렇게 무능력하고 돈도 없는 버러지로 바라보고 있었고 거짓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큰형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네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니 그냥 이해하라면서요. 억울하면 성공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껄껄 웃는데 정말 속이 역했어요. 아내는 울기 직전이었고 전 피가 나올 정도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형님이 아니지, 성공은 무슨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지. 어차피 이 배경이라는 게 내 능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거거든. 배경이 뒷받침돼줘야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는데 이때 전 느꼈습니다. 이젠 참지 말고 제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껏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제 소신을 한 번쯤 접고 아내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복수극이 시작됐습니다. 제 주변의 국민학교부터 집안끼리 잘 아는 친한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형편이 좀 힘들어서 아버지가 의대 학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랬었죠. 고3 때 의대를 붙고 등록금이 없다고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하는 얘기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당시 3년치 등록금을 한 번에 지원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등록금은 3년간 학교 열심히 다니며 아르바이트해서 스스로 마련해보라는 말과 함께요.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 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의사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 후로 제 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은인으로 모시며 저희 집 일이라면 언제든 발벗고 나서는 저의 최고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의대를 졸업한 친구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피부과를 가더니 거기서 큰 돈을 벌고 자산가 아내를 만나 우리가 사는 지역에 큰 병원을 개원했어요. 저는 힘들게 살았던 친구가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너무 기뻐 항상 친구를 격려해주고 안부를 전하여 지냈었죠. 그리고 마침 아내의 처형들이 잘하는 피부과를 찾는다고 해서 저는 아내에게 제 친구네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의사 친구가 있는 걸 밝혀도 되냐고 놀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아내에게 이번에 한번 제대로 그동안 무시당한 한을 풀고 오라고 했죠. 가서 사모님 대접받으며 실컷 뽐내고 오라고요. 저랑 그냥 어릴 때 친구라 잘 안다고 하면 될 거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처형들과 피부과를 갔습니다. 어머, 얘 막내야. 여기 병원 예약이 지금 몇 달째 밀려서 난 전화해도 예약도 안 되던데? 너 어떻게 예약 잡았어? 그러게. 나도 여기 원장이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만 들었지. 예약 성공한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와봐, 언니.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더니 우리 막내도 가끔 쓸모가 있네? 아, 우리 신랑하고 여기 원장님이 좀 아는 분이셔. 뭐? 신문 배달이 나는 너네 신랑하고 여기 원장님이 어떻게 하셔? 와, 세상 좁다더니 신기한 인연이네. 처형들은 신기한 인연이라며 처음엔 막 비웃고 저들끼리 웃고 떠들었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때까진 숨죽여 화를 꾹 참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대표 원장님이시죠? 너무 미남이시다. 세상에 피부 좋으신 것 봐. 원장님, 오늘 저희 피부도 백옥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다 처형들은 제 친구가 등장하자마자 호들갑을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사전에 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침착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치료 서비스 전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제 불알 친구 아내분이 와 계시니까요. 원하시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재수씨, 제 친구 요즘 잘 있습니까? 저녁 함께 하자니까 이 자식이 신문 배달한다고 저랑 만나주질 않아서 제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저 좀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재수씨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형들은 순간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하더군요. 신문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장과 일이 각별한 건지 신기했겠죠.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이가 좀 자기 생활 패턴이 깨지는 걸 싫어해서요. 신문 배달이 요즘 재밌나 봐요. 제가 다음에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우리 언니들 잘 부탁드려요. 아참, 저희 둘째 언니네 세무사에 일도 맡겨보신다고요? 아, 네. 친구놈한테 듣자니 세무사시라고 해서 좀 맡겨볼까 해요. 언제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언니분들도 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세금 문제도 좀 여쭤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옮겨보려고 하거든요. 둘째 처형은 눈이 반짝 뜨였겠죠. 이렇게 큰 유명병원에 일을 따낼 수 있다면 정말 큰 건이니까요. 그렇게 제 친구 때문에 저는 한동안 집안 행사 때도 항상 우리 부부를 무시하며 자기들끼리만 말을 섞던 형님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의사인 제 친구와 제가 어떤 관계인지 미심쩍어 하는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재밌어졌어요. 저 속물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중에는 아내와 상관없이 저도 살짝 기대가 되더군요. 약속 장소는 일식집으로 우리 부부는 즐거운 마음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아내도 저번 피부과에서 언니들이 놀라워하고 주눅들어하는 것이 통쾌했다면서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드르륵 도착해서 문을 열자 큰 처형네 부부와 둘째 처형네 부부가 벌써 와 있더군요. 제 친구에게 선물할 고급 와인도 들고 왔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는 소주파인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지더군요. 오랜만이야, 동서. 그런데 의외의 인맥이네. 저 병원 되게 유명하고 요즘 핫한 곳인데 자네가 어떻게 하나? 아이, 그러게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도 자산 설계하시라고 몇 번이나 연락을 해도 원장님이 하도 바빠서 통화 한 번 안 되던 곳인데 자네랑 어떻게 알아?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요즘 저 신문 배달하는 것도 도와주고 참 좋은 친구죠. 사람 형편 따라 가리지 않고 항상 잘해준답니다. 와, 역시 진짜 귀족이구만. 자네같이 없는 사람과 친구를 내주다니 인품이 대단하신 분이야. 잘 모시게. 나이가 같다고 다 친구가 아니지. 형님으로 모시며 우러러봐야겠구먼. 그나저나 참 특이하시네. 아무리 어렸을 때 친구라도 자네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볼 게 뭐가 있다고 인연을 유지하다니. 이놈의 형님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하대하고 깔보더라고요. 그러던 순간 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내가 좋아하는 애플망고를 가득 싸서 아내와 함께였더라고요. 친구의 옷차림은 근사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죠. 그런데 관심 없는 제가 보기에도 부티가 줄줄 흐르더군요. 친구의 아내 역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윤기가 반지르르한 자켓에 다이아가 번쩍이는 목걸이며 미용실에 다녀왔음이 분명한 헤어스타일에 화장까지 서비스를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제 부탁으로 나름 컨셉을 잡았나 보다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죠. 평소보다 차림새가 퍽이나 요란했거든요. 화려한 제 친구 부부의 등장에 형님들과 처형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호들갑을 떨며 일어서더니 외투를 받아준다는 둥, 추가 주문을 해야 하니 직원을 부른다는 둥, 무슨 왕과 왕비마마 대하듯이 부산을 떨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더군요.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연락드려도 연락도 잘 안 되시고 그렇게 커피 한 잔만 하자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아유, 못 본 사이 더 어려지셨네요. 아니, 그냥 애 키우느라 바빴지 뭐. 다음에 꼭 커피 한 잔 해요. 아, 여기는 우리 친언니들. 생각지 못한 의사 사모님의 애교에 처형들은 당황하다 못해 멍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어지는 말엔 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친자매인데 좀 안 닮으셨네요? 네? 아니, 제가 좋아하는 우라니는 이렇게 안 꾸며도 부잣집 사모님다운 귀티가 흐르잖아요. 어떻게 자매인데 한 명만 귀티가 나지? 신기하네요. 아니, 그게 무슨... 제 동생은 신랑이 부업으로 신문 배달을 할 정도로 가난한데 사모님이 뭘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귀티라고요? 그 말을 듣던 제 친구가 픽 하고 웃음을 흘리더군요. 부업이요? 아하하, 제 친구가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문 배달을 부업으로 한다고요? 말을 마치고도 한참을 친구는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탁탁 치더군요. 아이고, 이 웃긴 자식아. 내가 좀 그러지 좀 말랬지, 어? 있는 티 좀 내고 살라니까. 골 때린 놈. 저는 그저 말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형님들과 처형들은 어리둥절해서 회를 먹다 말고 젓가락이 공중에 멈췄더고 제 친구는 진정한 뒤 간신히 말을 이어가더군요. 아, 저기 세무사 하신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일 안 맡기던가요? 예? 몰라요? 이 친구 재산이 저보다 더 많아요. 예전에 100억이었으니 지금은 몇백억 될 수도 있는데 진짜 모르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가 100... 아니 몇백억이 있다고? 순간 저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시간의 흐름이 멈추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사람은 그대로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제 친구는 그렇게 시원하게 제 정체를 까발려 버리더군요. 얘네 아버지가 완전 부자였는데 그것도 몰랐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원룸 건물 외에도 가지고 계시는 건물이 몇 채인 줄 아느냐. 지금 얘네 아파트도 살고 있는 것 빼고도 몇 채나 더 있고 주식에는 얼마가 물려있는지 아냐. 진짜 어떻게 가족이신데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냐고 친구는 신나게 속사포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가난했던 저에게 의대를 다니게 해준 은인입니다.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지도 않고 신문 배달로 기부도 하고 얼마나 속이 깊은지 저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 친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와인 같은 거 싫어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이 친구와 양은 냄비 뚜껑에 덜어먹는 라면하고 소주가 최고거든요. 아, 일단 일어설게요. 친구가 그러고 나가니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님들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군요. 우습게도 그렇게 공손한 자세는 그분들을 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동서, 그동안의 무례를 용서해주게나. 우리가 미안하네, 어? 우리가 너무 자네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치? 그렇게 더듬거리는 큰형님의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비굴한 눈빛이 더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속은 시원했지만 막상 또 일이 나오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래 동서 우리가 미안해. 제발 사과를 받아주게나. 왜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어. 작은 형님 역시 비굴하게 저에게 빌다시피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형님들께 말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달라지나요? 그동안 저를 발가락에 낀 때처럼 무시하시더니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진짜 부자는 어떻다고요? 직접 눈앞에서 보시니 어때 보입니까? 형님들, 이재용도요. 국산 차도 끌고 다니고 1,000원짜리 립밤도 발라요. 형님들이 부자라 생각하는 사람들 다 속빈 강정입니다. 제발 실속 좀 차리면서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그렇게 저의 통쾌한 복수극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복수랄 것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이제 언니들이 자기 말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부자랑 결혼을 했냐고 부러워한다며 좋으면서도 그렇게 태도가 바뀐 것이 씁쓸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만 예전처럼 소신 있게 살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형님들은 같이 골프를 가자, 제발 우리한테 세금 계산 좀 맡겨라 한동안 질척거리더니 제가 단호하게 계속 거절하자 단념하셨는지 요즘 연락이 뜸하더군요. 거기다 이어서 장모님까지요. 장모님도 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갑자기 용돈 달라며 연락이 오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제 얘기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제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옷차림이나 눈에 보이는 집이나 차로 무시당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단언컨대 그 사람은 어차피 인생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인데 괜히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 쓸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새벽에 열심히 신문 배달을 하며 제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몸에 새기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부하시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소소한 일거리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직은 한겨울이지만 언젠가 봄이 올 것 같습니다. 흔히 인생을 빗대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잘 지나고 나니 다시 마음이 봄으로 돌아왔네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겨울 마무리 잘하시고 봄꽃이 만개할 때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시련과 고통들이 물러가길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